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푸틴과 김정은의 야합이 그 끝을 모를 정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병력 속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당시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였지만 지금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시급히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을 파병해준다는 것은 반대로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은 러시아가 훗날 한국과 북한의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의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료된 직후 북한을 단물 빠진 껌처럼 버릴 확률도 있으나 잦은 군사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 왕따로 전락한 푸틴과 김정은의 협력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황 포착 소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피해는 약 2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하여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망한 6명의 장교 이외에도 3명의 북한군이 부상을 입고 모스크바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 군을 파병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사망한 북한 장교를 두고 훈련 시범을 참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지속해서 교전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서 훈련 시범과 참관이 이루어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군 장교들에 대해 훈련 참관이라는 모호한 해명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국내외 군 전문가들은 사망한 북한군 장교들은 탄약 관리를 위해 투입된 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 개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수 물자는 122mm 포탄만 500만 발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탄도미사일도 50발이 넘는 물량이 러시아로 지원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하면서 한 발당 $600, 한화로 약 8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500만 발의 122mm 포탄으로만 최소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다만 지원 초기부터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 불량 이슈가 지속되었던 만큼 이를 관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탄약 관리 인원을 추가 파병한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굳이 훈련 참관이었다는 뻔한 거짓말로 해명한 것은 유엔의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 이상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원 행위도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푸틴과 김정은은 이를 두고 훈련이라는 입에 발린 거짓말로 국제사회 제재를 줄여보려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오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벨라루스조차도 간접적으로만 러시아를 지원하고 직접적인 군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유엔의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를 보면 포탄을 넘어 군병력까지 파병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이 현실화하자 이제는 아예 전투병력까지 파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도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안보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전투병력보다 공병부대 등 지원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병력을 파병하면 맞게 될 역풍을 최소화하고 전방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장애물을 개척하거나 파괴된 점령 지역의 복구 등에 북한 공병을 투입하여 러시아군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측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건 지금까지의 북러 밀착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해준 것을 근거로 유사시 러시아에게도 동일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도 푸틴은 한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병력을 지원받았고 그 중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의 파병 요구를 러시아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빚이 있는 푸틴 측에서 북한에 대한 파병을 검토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 군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 파병이 오고 가는 문제는 더욱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과 미사일을 실전에 활용함으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북한 정규군 역시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사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지휘관의 유무는 실제 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정글 지형이나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지휘관들로 인해 초기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전과 인프라 부족 현지 전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미군의 전술적 실패와 전쟁이 장기화된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처럼 실전 경험을 가진 지휘관들의 유무는 무기체계나 군사력과는 별개로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만이 반드시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도 러시아의 승전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 세계군 전문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유럽은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러시아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투 병력이 러시아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우려를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럽이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러시아군을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도 다수의 실전 경험을 체득한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동맹과 유엔 차원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애매해질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존재가 그 이유라 분석했는데요. 현재로선 러시아가 각종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금융 및 경제 상황 회복을 위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과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러시아 측에서 무작정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당장의 전쟁만 중요한 러시아에서 굳이 단물 빠진 북한을 끝까지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의 특성상 북한의 불법적인 해외 파병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며 유엔, 미국, 나토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영광급 장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지원을 비판하고 한국의 긍정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해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쌓아놓은 드론 운용 전략과 현대전 교리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두고 한국도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병력까지 지원받는 러시아를 두고 러시아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논평을 남겼지만 최근 러시아는 2년이 넘는 공방전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요충지 중 하나인 부흘레다르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일대를 공략하며 잠시나마 전황의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도네츠크 등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50여 개국의 승전 계획을 제시할 예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미국과 한국,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이제 전 세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만반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확실한 대비 태세로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우크라 전쟁 현황 영상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신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신무기는 무려 2200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일시에 러시아군이 위치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여 만든 테르밋을 활용하여 고온의 쇳물을 적진에 투하하고 있으며, 테르밋은 2000도 넘는 온도로 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진의 테르밋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였으며, 삽시간에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는 신무기의 모습을 두고 해외에서는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른바 드래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과 특수부대를 앞세워 조금이나마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국경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이내 자신들이 격퇴했다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하르키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하르키우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일대를 공략하고 있으며,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양측은 국경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쿠르스크 국경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8월에 비해 양측의 공세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16 전투기는 아직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지원 물량은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인도받은 F-16 중 한 대는 이미 격추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F-16의 격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공격보다는 조종사의 실수 또는 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러시아와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F-16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소규모의 전투기가 시차를 두고 지원된다면 다수의 물량을 앞세운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깁니다. 반면 푸틴은 이번에도 핵을 앞선 외교 전략을 선택하며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원하면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의 위협 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나토라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등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의 군수공장 등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속해서 미국 등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과 지원을 두고 핵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년 전부터 독일에게 사거리 500km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되려 독일은 방어가 아닌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관급 장교를 파견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향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반대급부가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 이외에도 해양 특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용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형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드래곤 드론까지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보다 드론 체계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 교리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점은 아쉬운 요소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해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 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힘든 북한이 그나마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근 K2 전차를 모방한 표적 위로 러시아제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란체3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론과 직접적인 교전을 통해 쌓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군수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수없이 타격해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최소화하고 역으로 한국이 드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교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화벌이와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에 전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7일 러우 신무기 지원 영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타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시설은 약 12,000곳이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9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하루 평균 13곳 이상의 시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은 시설 중에서 군 시설은 채 50%가 되지 않는 5,676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 표적이 된 6,000곳이 넘는 지역은 민간 인프라였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해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며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총 9,500발 이상의 미사일과 14,000대 규모의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으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어지는 소모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국 기지를 폭파하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 군인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범죄의 환멸을 느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방에서 지속된 전투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최전방에 파병된 병력 내부에서 길어지는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러시아군의 탈영병 숫자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규정상 전투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러시아 징집병마저 전투지역으로 투입할 정도로 병력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80 공중강습여단과 82 공중강습여단 등 정예군을 차출하여 쿠르스크 공세를 감행했던 만큼 반대로 해당 부대들이 빠져나간 동부전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은 병력만이 남아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 배치된 일부 신병 중에서 총기 분해 결합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탈영하는 인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든 신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쟁 초기에 비하면 증원되는 병력의 질적 측면이 저하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력의 질적 측면이 부족할 때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점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반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드론 생산과 전자전 장비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초부터 드론과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35만 대 이상의 드론을 계약했으며 투자한 예산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휘망을 붕괴시키는 전자전 전략과 드론을 통한 주요 군사시설 타격을 통해 효과적인 전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갖추게 된다면 향후 러시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미그 31 이외에도 수호이 27과 일류신 76 등 다수의 전투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공군기지들은 국경 지역의 전선에서 무려 47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다수의 드론 사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아무런 제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제는 드론만으로도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적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새로운 무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량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량한 미사일은 R-360 넵튠 미사일입니다. 원래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지대함 버전과 함대함 버전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280km 수준을 자랑하며 2022년 4월에는 모스크바함을 격침하는 데 사용되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미사일 체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을 지상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했으며 사거리도 400km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첨단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순항 미사일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넵튠 미사일이 다수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가 된다면 병력이나 장비의 규모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주요 시설과 물자를 장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에서도 S-400과 부크 M3 방공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넵튠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상대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보다 체급이 더 큰 러시아는 아미 2024 국방박람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무기를 공개하며 그들의 건재함을 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최초의 로봇식 120mm 자주박격포 시스템을 공개한 점인데요. 러시아는 최대 사거리가 7km 수준인 투비11 박격포를 무인지상 차량에 장착한 자주박격포를 공개하며 자율전장 역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과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박격포를 두고 첨단 무인 시스템과 전통적인 포병을 통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군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포병 전력에서의 열세를 다수의 드론으로 극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화된 박격포의 등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무기체계가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러시아 측에서 밝힌 무인 박격포의 이동 속도는 최대 시속 30km 수준으로 신속한 기동이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하기엔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선전하던 T-14 전차와 수호이 57 전투기를 막상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전하는 신무기들이 대규모 양상과 실전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신무기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인 방산 협력 관계에 놓여 있던 튀르키예에게 서방의 군사 지원 정책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리창 총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의 연합이 더 공고해지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간부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서방 국가들이 과장된 구실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전차,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공작기계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등의 핵심 기술 판매를 크게 늘린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무기 조달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듯 각각 쿠르스크와 도네츠크 공략에 집중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체계 및 보급, 외교적 활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전황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국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